네. 그래서 시라는 거는 감정을 전달하는 문학인데 정지용 시인의 문학은 대부분 뭐냐면 감정이 그렇게 없어요. 감정이 많기보다는 감정과 정서보다는 이 사람은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상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지용 시인은 이 사람은 문학 작품을 딱 쓸 때 자기가 느낀 감정을 쓰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뭐 고향의 모습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모습을 마치 수채화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수선화를 그린다 하거든요. 보통 문학 작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그 풍경을 그림처럼 표현한 게 정지용 작품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지용 시인의 이 향수 작품 보시면 그렇게 큰 감정이 있기보다는 정지용 시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그리워했던 고향의 모습은 이러이러했다라고 그렸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정지용 시인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정해져 있다. 네? 못 봤어? 그래서 형식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감정과 정서보다는 이미지, 심상에 좀 더 집중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정지용 작품이 나왔을 때 이 작품에 대해서 표현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표현 방식에 뭐 이미지를 썼다, 심상을 썼다 하면 웬만하면 맞습니다. 정지용 시인 작품은.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지용 시인의 작품은 감정과 정서를 많이 쓰기보다는 그 이미지, 모습을 집중하기 때문에 정지용 시인의 향수는 정지용 시인이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같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나 작품의 이휘일의 저곡, 전가, 팔곡이란 작품인데 이 작품은 좀 제목이 어려운데 이 제목은 그냥 농촌 플러스 계절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모의고사나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 때 저곡, 전가, 팔곡이라는 작품을 보시게 된다면 이 작품은 계절별 농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농촌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름에는 막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 가을에는 사람들 추수하고 있고 겨울에는 사람들 추워가지고 집에서 오순도순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게 바로 저곡, 전가, 팔곡이거든요. 그래서 농촌과 계절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 작품의 갈래는 시조, 그러니까 하나의 시조가 연달아 있는 연시조입니다. 그래서 연시조인 점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먼저 보기부터 봅시다. 20번의 보기 있으니까 보기 보시면 이때 보기는 가에 대한 보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심리학에서는 일정한 장소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태도 및 행동이 지향하는 특성을 장소 애착성이라고 합니다. 가작품, 향수는 고향에 대한 화자의 장소 애착성을 형성한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작품에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구나.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1번은 보기가 또 있는데 얘는 나에 대한 보기입니다. 나 보시면 이휘일은 45세 때인 1664년에 지은 연시조의 일부로 그가 경험한 농촌의 정경과 농민의 노고를 사실적으로 형성한 작품이다. 이휘일은 성리학을 연구해 명성을 얻었는데 벼슬을 하지 않고 평생을 농촌에서 보냈다. 이 작품은 화자의 소망을 제시하는 부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농사일을 제시하는 부분, 그다음 농촌의 일가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했는데 21번은 몹시 쉬웠습니다. 21번은 혹시 21번 틀리신 분은 보기를 꼼꼼히 안 읽으신 거예요. 보기 꼼꼼하게 읽으셨으면 문제 풀 수 있었는데 21번의 답이 2번이었거든요. 내 집부터 하랴 남한이 더욱 좋다를 통해 화자가 과거의 농사일을 경시하고 명성을 얻기 위해 애쓴 자신의 태도를 후회하고 있다 했는데 보시면 이 사람 농사일을 경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시한 건 소홀히 했다. 무시하고 자기 농사일을 안 하고 명성, 그러니까 벼슬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건데 보시면 보기에 뭐라 했냐면 평생 벼슬 하지 않고 평생을 농촌에서 일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사일을 경시한 적이 없어요. 평생. 그렇기 때문에 21번의 답은 그래서 2번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보기만 읽었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기가 있는데도 3점짜리가 아닌 2점짜리 문제였었고요. 혹시나 21번을 틀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부터 보기를 좀 더 꼼꼼히 읽고 보기 내용을 선지에도 적용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그 한번 보시면 이제 18번부터 23번 가작품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 보시면 첫 번째 연부터 넓은 뻘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를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간답니다. 자, 실개천이란 건 사람이 아니에요. 옛 이야기를 지줄댄다는 거 뭐냐면 옛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옛 이야기를 지줄대는 건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얘는 사람이 아닌 실개천이 마치 사람처럼 옛 이야기를 지줄댔기 때문에 의인법 썼다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용 시인 작품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도 한번 보시면 휘돌아 나가고 휘돌아 나간다는 건 이렇게 실개천이 이렇게 꼬불꼬불 막 간다는 거거든요. 우리 실개천이 막 꼬불꼬불 가는 거를 인간의 오감 중에 어떤 걸로 알 수 있죠? 시각, 눈으로 봐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썼다. 너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 작품에서 왜 이미지, 심상을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냐면 정지용 작품에서는 이미지, 심상이 메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룩배기 황소가 얼룩배기도 색깔이기 때문에 얘도 시각적 이미지 체크할 수 있고요.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핏,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금빛 게으름 울음, 이 중요한 파트인데 예어선이 얘가 공감각적 이미지를 쓰였습니다. 혹시나 공감각적 이미지 개념 모르신 분들은 지금 조금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공감각적 이미지라는 것은 감각의 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있는 공감각적 할 때 공은 함께입니다. 함께 혹은 같이란 뜻인데 그래서 공감각적 이미지라는 거 뭐냐면 감각적 이미지가 같이 모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해서 A라는 감각적 이미지가 B라는 감각적 이미지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 보시면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금빛 게으른 울음인데 금빛은 인간의 오감 중에 뭘로 알아야죠? 시각. 울음은 청각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울음이긴 울음인데 어떤 울음이냐면 금빛 색깔의 울음이라고 금빛이라는 시각적 이미지가 뒤에 있는 울음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감각적 이미지가 다른 하나의 감각적 이미지를 꾸며주는 것을 공감각적 이미지를 하고요. 얘는 좀 더 어려운 말로 감각의 전이, 그러니까 감각이 옮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각이라는 울음이라는 이미지에 시각이라는 이미지가 옮겨졌다, 꾸며졌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바로 공감각적 이미지입니다. 공감각적 이미지는 수능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는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 그냥 이게 공감각적 이미지에 쓰였냐 안 쓰였냐 정도만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학교 내신에 가면 감각의 전이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자세히 서술하는 문제 나오니까 공감각적 이미지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얘는 청각적 이미지가 마치 시각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때 화라는 것은 뭐뭐가 되다예요. 그래서 마치 울음이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금빛이라고 시각적 이미지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에서는 이 공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나오니까 꼭 키포인트로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곳이 차마 꾸민들 이치리야 라는 식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한 연이 끝나고 중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후렴구라고 합니다. 근데 후렴구를 사용하면 총 네 가지의 효과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연이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막 나오다가 후렴구 나오면 여기까지가 1연이겠구나. 내용이 막 나오다가 후렴구 나오면 여기까지가 2연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연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연 끝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 있어요. 혹은 통일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건 묶어서 같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의미를 강조해 주고요. 네 번째, 운율. 운율이란 건 리듬이에요. 리듬을 형성합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효과는 같이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얘는 반복의 효과거든요. 반복법의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문학을 많이 푸시다 보면 여기서 뭐 반복을 많이 했다, 혹은 반복을 통해서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혹은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형성된 현지들 많이 보셨을 텐데 반복법이란 건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 혹은 유사한 내용이 두 번 이상 나온 거를 반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법은 그냥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 혹은 유사한 내용이 두 번 이상만 나오면 반복법을 쓴 겁니다. 이렇게 반복법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끝날 때 5시 반까지 끝나기 전까지 애들아 정지용이 향수에서 공간과학적 이미지가 중요해. 공간과학적 이미지가 중요해. 공간과학적 이미지가 중요해.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뭐야? 그만큼 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쓰면 의미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운율이란 건 간단합니다. 라라는 글자를 반복적으로 라라라라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리듬, 운율이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반복법을 쓰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한다 라는 효과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후렴구를 사용하면 연을 구분해주고 구조적인 안정감, 통일성을 지니게 되고요.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한다. 이 네 가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는 고향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연으로 가봅시다.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옅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하고 있는데, 이 질화로에 재가 식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질화로가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온돌 같은 거. 그러니까 굴뚝 같은 건데 거기에 장작을 넣어놓고 장작을 피운 다음에 피우면 이제 뭐 음식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온돌이 돼서 방이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보통 옛날 농촌에서는 그렇게 불을 뜨는 게 언제냐면 저녁 시간에 뜬대요. 그러니까 밥 지으면서 한 6시, 7시쯤에 밥을 지으면서 이제 불을 뗐는데, 그렇게 불을 띄면 한 8시, 9시, 10시까지 따뜻하다가 11시, 12시 새벽쯤 되면 이제 그 불이 식어가지고 추워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다시 아궁이에 불을 띄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질화로에 재가 식어졌던 건 뭐냐면 저녁 먹을 때 불을 넣어놨는데 그 불이 식어가지고 새벽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적 배경이란 건 좀 깊은 밤 혹은 이른 새벽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불을 넣어놓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깊은 밤, 이른 새벽이 됐다라는 시간의 경과와 시간적 배경을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옅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늙으신 아버지가 바로 졸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일이 고단했기 때문에 이제 저녁밥 먹고 꾸벅꾸벅 졸고 계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밥, 집벽에. 얘네들은 시골에서만 볼 수 있어? 아니면 도시에서도 볼 수 있어요? 보통 대부분 시골에서 볼 수 있겠죠. 밭. 그 다음에 집벽이란 거 뭐냐면 베개긴 베개인데 그 베개 속을 집으로 나눴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베개는 뭐야? 다 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밭, 집벽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공간적 배경이 농촌인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밭, 집벽에 같은 경우에는 농촌, 시골에서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연에서는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둘 다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으로 가시면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하는 건데, 네, 그립다라는 화자의 정서가 나오긴 했어요. 그냥 그립다 정도 화자의 정서가 간단하게 나왔고요.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어렸을 때 비비탄 총 갖고 노셨나요? 저희는 비비탄 갖고 노는데,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그 비비탄 알이 되게 비쌌거든? 비싸가지고 놀이터에서 비비탄 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땅바닥에 떨어진 비비탄 하나하나 다 주웠거든요. 주운 다음에 다시 모래 같은 거 묻은 거를 다시 이제 씻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다시 썼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도 똑같은 거면 얘도 친구들끼리 전쟁놀이 하면서 화살 썼던 거야. 화살 쐈는데 그 화살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특히 장난감 화살은 쉬운 게 아니니까 얘가 이제 막 친구들끼리 놀다가 저 멀리 쏜 화살을 이제 찾으려고 막 풀섭 이슬을 휘적휘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자기 어렸을 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놀고 화살 이렇게 막 쏜 다음에 그 화살을 찾으려고 이슬에 막 풀섭을 갔었는데 라고 지금 자기가 그리워했던 고향의 옛날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귓밑머리를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벗은 아내, 얘는 아내입니다. 아내, 와이프.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던 곳 했는데, 그러니까 어린 누이와 아내가 그냥 하루 종일 사철 계속해서 일을 했던 거니까 되게 고난하고 가난했던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밤물결 같은, 뭐뭐 같은 썼기 때문에 얘는 비유법 썼는데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법 썼습니다. 혹시나 직유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직유법이랑 은유법 차이가 뭐야? 직유, 은유 차이가 뭐야? 직유. 그치? 그쵸? 직유는 뭐냐면 연결어를 사용해서 직접 비유했던 건데, 이때 연결어란 것은 뭐뭐 같은, 뭐뭐 듯이 이런 것들 쓴 거고, 은유란 건 연결어 없이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직유랑 은유는 둘 다 비유법, 그러니까 빗대어 표현한 건데, 대신 빗대어 표현할 때 연결어를 사용해서 직접 비유했으면 직유법, 연결어 없이 그냥 비유했으면 은유법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연입니다. 하늘에는 석은 별이란데, 석은 별이 뭐냐면 밑에 써있듯이 듬성듬성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봤는데 별이 듬성듬성 있대. 근데 여러분들 과학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별은 그대로 있잖아. 별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날이 어둡다가 밝아지면서 별이 안 보이는 거잖아.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밤에는 별이 다 보였는데, 별이 한 100개 정도 보였는데 이제 새벽이 되면서 날이 밝아지면서 별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야. 별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별이 듬성듬성 있다라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하늘의 석은 별 역시 시간의 경과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벽이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꽈막이 우지 찢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고양이란 모습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어린 노이와 자기 아내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까마귀는 우지 짓고 또 지붕 역시 되게 초라했대. 그러니까 지붕 역시 제대로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초라했지만 나는 그래도 이때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거야. 왜? 가족끼리 서로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을 긍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후렴구인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라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정지용이 향수에서 질문, 네, 없으시면 가와 관련된 문제부터 후딱 볼게요. 18번부터 18번 1번 가의 1연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썼답니다. 그쵸? 금빛 계열은 오름을 썼기 때문에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연과 5연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답니다. 2연과 5연 보시면, 네, 2연에서는 밤바람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연에서는 서리 까마귀가 우지진다니까 여기서 청각적 이미지 체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8번에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나작품이고, 3번 가의 2연에서는 모두 구체적 소재를 통해 공간적 배경이 농촌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쵸? 2연에서 뭐 나왔어? 밭이랑 집벽에 이런 게 나왔으니까 3번 맞고요. 4번 가의 3연에서는 의인화를 통해 자연물을 예찬하고 있답니다. 3연 보시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 또 찾아볼 수 없었고, 무엇보다 자연물 예찬하는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8번에는 4번이 틀렸던 거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5번 가의 4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4연에서는 네, 비유법, 지규법 쓰였죠. 네,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유법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비유적 표현이란 것은 빗대어 표현한다는 겁니다.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을 비유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유법에는 뭐가 있냐면 지규법, 은유법, 의인법, 화류법, 대유법, 풍유법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유적 표현이 빗대어 표현한다는 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고3 6월 9월 모의고사에 몇 번이야? 18번이었나? 21번 문제에 이 작품에서 모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선지가 있었거든요. 그때 고3 애들이 빗대어 표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비유법만 알고 있었지, 비유법이란 게 뭐 지규법, 은유법 이런 것들만 있다고 생각했지, 비유법이 빗대어 표현한다는 건 모르고, 빗대어 표현한다는 게 뭐야? 빗대어, 뭘 빗대어 하고 그거를 옳지 않다 체크해서 그 문제 진짜 오답률이 엄청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고3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둘 다 6월과 9월달 둘 다 빗대어 표현한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이란 것은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얘도 보시면 답은 5번이었죠. 가의 화자는 모두 특정한 인물들의 행동을 떠올리고 있다. 이 특정한 인물들이란 건 뭐야? 자기 누이, 어린 누이랑 아내랑 아버지 이런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죠. 1번부터 보시면 가의 화자는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으로 현재 시는 극복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 맞지 않고요. 2번 세속적 욕망과 거리를 두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네, 가에서는 없었고요. 3번 가의 화자는 교류를 피하고 있다. 이런 내용 없었고, 그 다음에 4번 가의 화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황 정도는 볼 수 있겠죠. 자신이 그리워했던 상황이니까 얘는 세모 표시 정도 체크해서 볼 수 있었고요. 20번은 답만 확인하면 가라마 3번이었는데, 네, 학생 2와 학생 3이 얘기한 게 틀렸습니다. 학생 2가 틀린 부분은 어디냐면 밝음과 어둠을 대비한 적이 없습니다. 대비라는 거 서로 차이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밝음과 어둠을 대비한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 3이 틀린 부분은 뭐냐면 풀섭은 색채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빛이란 건 앞에 파아란이라는 색채어를 활용했는데
풀섭은 그와 관련된 색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 3번이었고요. 네, 그럼 21번도 보시면 21번에 얘도 빠르게 답만 볼게요. 답은 2번이었는데 함부로 쏜 화살을 찾는다는 게 자기 성찰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도는 없었죠. 그냥 얘는 옛날 과거 시절 생각한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곡전과 팔곡 이런 거 작품 빨리 보도록 할게요. 얘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 많진 않아가지고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수입니다. 세상이 버린 몸, 견무에 늙어가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세상을 버렸던 건 뭐냐면, 자기는 이제 속세에서 멀어졌단 거야. 보통 세상이란 거 속세입니다, 속세. 속세에서 멀어진 몸이 견무에서 늙어가니, 바깥일 역시 속세예요. 바깥일은 내가 모르고, 하는 일은 내가 무슨 일이겠느냐. 이 중에 우국이란 건 충이죠.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연풍을 원하로다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연풍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건 보통 그냥 바꿔서 이 단어 순서를 바꿔보면 되거든요. 연풍을 순서로 바꾸면 풍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농촌에서 그냥 수확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원이라는 한자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원이라는 한자의 뜻이 뭐야? 원이 뭐야? 모르고 그냥 막 푼 거야? 아니야. 원. 그래, 원하다예요, 얘는. 혹은 소망하다. 이걸 말씀드리면 뭐냐면, 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옆에 한자를 같이 써줍니다. 왜냐하면 얘 말고 또 다른 원이 뭐냐면 이 원이야. 한자가 이 원. 위에 있는 원은 무슨 뜻이야? 마음 심자가 있는 원. 얘는 원망하답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에서는 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한자를 써줘요. 왜냐하면 원이라는 글자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다 뜻도 있고 원하다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헷갈리지 말라고 옆에 무조건 한자를 써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다의 한자를 외우기보다는 그냥 원망하다의 원을 외우세요. 원망하다는 마음 심자가 있으니까 마음과 관련된 원망하다 뜻이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풍년을 소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수 가시면 농인, 그러니까 농부가 와서 나한테 말을 하는데 봄이 왔으니까 밭으로 가자에 앞집의 소보, 그러니까 소보와 따보는 농기구인데 앞집에 소보 잡고 뒷집에 따보 내어내니 두어라 내 집부터 하랴 남하니 더욱 좋다. 그러니까 굳이 왜 내 집부터 하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삼수로 가시면 이제 여름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름날 더운 적에 단 땅이 불이로다 하고 있는데 땅이 불이랍니다. 지금 얘는 뭐냐면 여름의 땅이 불이로다. 그래서 너무 뜨겁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비유법, 은유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덥다란 것을 땅이 불이다 라는 식으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밭고랑 매자하니 땀이 흘러 땅에 뜯네 라는데 여기서 듣네라는 표현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 고전 시가에 듣다는 떨어지다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다가 귀로 듣는 리슨의 뜻도 갖고 있는데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땀이 흘러서 땅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 가을입니다. 가을에 곡식을 보니 조음도 조음이구나. 그러니까 아주 좋다. 내 힘으로 기른 것이 먹어도 맛이 좋다. 이 밖에 천사만종을 불어 무슨 말이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천사만종이란 거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속세, 그러니까 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내가 부자 돼서 내가 뭐 하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새벽빛 나자나서, 그러니까 새벽빛이 나자나서 백설이 소리한다. 읽어라 아이들아. 아이들한테 이제 말을 건네고 있죠. 아이들이란 청자가 있고요. 아이들아 밥 보러 가자꾸나 라는 식으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밤사이 있을 기운에 얼마나 길었는고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농사 짓고 있는데 밤사이에 이슬 덕분에 과연 농작물이 얼마나 자랐는지 아이들아 우리 밥 보러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산에 해가 지고 풀 끝에 이산이 난다. 호미를 둘러매고 달 들여 가자쓰랴. 이 중에 즐거운 뜻을 굳이 뭘 말하겠느냐라는 식으로 네, 자신의 만족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 작품 2휘일의 저곡전가 팔곡이라는 작품이었고요. 네, 그래서 답을 못 찾은 문제가 22번 네, 하나였죠. A, B 둘 다 이슬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답은 2번이었습니다. 나에서의 이슬은 농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하는 소재였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빠르게 28번부터 31번 봅시다. 윤지경전. 네, 이것도 답부터 불러드릴게요. 28번에 3번, 29번에 5번, 30번에 2번, 31번에 5번이었습니다. 얘는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렵진 않았는데 이름이 너무 다양하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윤지경을 부르는 말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 정도만 체크하시면서 봤으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른 반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자, 일단 윤현의 아들 윤지경, 얘는 남자입니다. 그쵸? 얘는 남자예요. 근데 이 윤지경한테 희양군이 청혼을 했대. 그럼 희양군은 남자야, 여자야? 얘는 남자야, 희양군은. 자, 다시 한번. 희양군은 너네 조선 역사 보면 왕의 아들, 왕의 동생이거나 왕의 형은 뭐뭐 군이라고 붙여. 아니면 왕이라고 안 붙일 때면 그냥 뭐뭐 군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 있잖아. 그래서 희양군도 여기서 나오면 희양군도 임금의 동생이라 해. 근데 고전소설에서 절대 게이 따윈 없어. 절대 없어. 이거는 니네가 만약에 고전문학에서 봤는데 고전문학에서 동성애가 나왔다? 그럼 너네는 고전문학의 역사를 바꿀 수 있어. 절대 고전문학에서는 동성애 따윈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청혼한 게 뭐냐면 여기서 청혼은 왜 했냐면 희양군의 동생이 또 누구냐면 여동생이야. 그러니까 여동생이 직접 우주 메리미 이런 게 아니라 희양군도 윤지경한테 가서 우주 메리미 한 게 아니라 너 내 동생이랑 결혼할래? 하고 청혼을 한 거야. 이거 다른 반에서 윤지경은 도대체 몇 명이랑 결혼하냐고 물어봤는데 희양군은 자신의 여동생이랑 윤지경이랑 결혼시키기 위해서 윤지경한테 너 내 동생이랑 결혼할래? 라고 청혼한 거야. 아니 근데 고전 문학에서는 이렇게 해요. 왜냐면 여자가 직접 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옛날 문학도 보셔도 남자랑 여자랑 직접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경우는 없어. 보통 다 중매를 해줘. 그 중간에 중매를 해주는 할머니가 여기 남자 쪽 사주팔자 받고 여자 쪽 사주팔자 받아가지고 사주팔자로 궁합부터 보고 얘네 궁합 괜찮네, 얘네 결혼해도 되네. 그러면 이제 남자 쪽에서 뭐냐면 남자 쪽에 자기 이름표인가 명함 같은 걸 보내줘. 그러면 여자가 그 명함을 받는 순간 절대 파혼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미스터 션샤인에서 그 김태리랑 누구지?
김희성이 원래는 그러니까 김희성이랑 김태리가 옛날부터 약혼해놨어. 가족끼리. 어렸을 때부터. 근데 김희성이 바람둥이여서 김태리한테 관심이 없다가 오랜만에 딱 조선하는데 김태리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그래서 어렸을 때 약혼하기 잘했다 하고 이제 청혼을 해야지 하는데 그 이병헌이랑 옆에 그 다른 애들이 되게 방해를 시켜. 왜냐하면 김태리는 이병헌을 좋아해. 그래서 김희성이 고민을 해. 그래서 김희성이 막 그 특유의 그 미스터 신사의 그 뭐 작가의 오글거린 말이 있어. 막 김희성이 원래는 욕심이 없었는데 너네가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욕심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김희성이 뭔 짓을 하냐면 이병헌에 협박하는 게 나 이러면 명함 보낸다 해요. 그러니까 명함을 보내는 순간 그 김태리가 받는 순간 그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결혼해야 돼. 근데 여기서 김태리가 파혼을 하거나 김희성 쪽 남자 쪽에서 파혼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조선시대 유교사였기 때문에 야 여자 쪽에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여자는 다시는 결혼 못해. 근데 이병헌은 노비의 출신이야. 노비 출신이고 김태리는 양반가였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 근데 이게 좀 미스터 션샤인 보면 그 김태리가 되게 그 지사적인 모습이 많아. 그러니까 뭐 대한 독립을 위한 모습. 그래서 결혼보다는 그 독립을 위한 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동성이 아니야. 왜냐면 내가 어떤 반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그 얘기하다가 했었는데, 그래서 뭐라 해. 청혼은 하지만 윤지경이 이를 거절해. 그래서 희양군은 다시 이제 임금의 힘을 빌리는 거야. 그래서 임금에게 지경을 연성호 중에 부만 사위거든요. 사위로 택할 것을 청한다는 거야. 다른 반은 이거는 윤지경이 자기가 못 가지니까 자기 여동생의 남편으로 만들고 싶다 그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야 그런 내용이 고전문하고 나올 순 없어요. 특히 수능인데 이게. 그래서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윤지경이랑 얘 누구냐면 윤지경이랑 최홍일의 아들 최연아랑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지는데 이제 이제 희양군이랑 임금이 윤지경을 탐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윤지경을 자신의 가족으로 만들라 했는데 윤지경이 걔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윤지경의 아빠 윤현까지 같이 뭐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랑, 고난을 겪는 이야기가 바로 윤지경 전이에요. 그래서 이거 빼고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번 보시면 윗글의 이해하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답은 3번이었습니다. 윤지경은 신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옹주와 억지로 혼인하고 있던 건데 여기서 신하들의 의견도 뭐냐면 신하들도 반대를 해. 그러니까 신하들도 안 됩니다. 그 개인의 감정을 충으로서, 그러니까 유교로서 덮으려면 안 됩니다. 유교보다 개인의 감정이 우선입니다. 했는데 그거를 신하들이 말하니까 임금이 듣자마자 꺼져 합니다. 너네 당장 꺼져 하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신하들이 그 임금의 눈치를 보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임금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니까 임금이 그치 봐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내용이 빠졌는데 왜 신하들이 윤지경이 공주랑 결혼하는 걸 반대하냐면 옛날에는 공주랑 결혼하면 절대 정치를 못했어. 그러니까 어떤 직급도 못 가졌어. 무조건 그냥 걔는 옹주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라는 타이틀만 가지지 얘는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얘는 뭐 다른 사람이랑 마시면서 정치 얘기하는 순간 바로 사형이야. 사위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드라마가 너네 모를 건데 옛날에 나온 해를 품은 달. 아시네요. 김수현이랑 나왔던 거.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게 뭐냐면, 누구야? 여자 이름 뭐더라? 김유정인가? 김유정의 오빠가 되게 능력이 커. 김유정의 오빠가 되게 잘생기고, 그 다음에 능력도 좋은데, 그래서 왕이 되게 아껴놨어. 얘는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근데 왕의 동생, 공주가 와가지고, 나 김유정 오빠랑 결혼할래 찡찡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짜증나는 거지. 결혼하는 순간 자기의 그 정치적인 요소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공주를 타스리고 하는데도 그래도 옹주가 지랄 하니까 옹주가 그래서 같이 뭔 짓을 하냐면 그 김유정인의 집안을 역적으로 만들어. 역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럼 역적으로 만든 다 사형인데 대신 그때 공주가 김유정 오빠한테 가서 너 나랑 결혼하면 니네 가족 살릴 수 있어. 어떻게 할래? 합니다.
그랬더니 김유정 오빠가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게 이제 해풍달의 하나의 설정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신하들이 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윤지경이 너무 대단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공주랑 결혼한 순간 어떠한 정치적인 행동을 못하니까 그것을 더 반대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29번 얘도 관련된 내용 보시면 여기서 얘는 이게 중요했습니다. 충의 가치를 강제하고 또한 이 작품은 여성 주인공이 아니라 남성 주인공이 혼인으로 고난을 겪는다. 이 점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전 소설은 다 여자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데 윤지경전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고난을 겪게 된 내용이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29번의 답이 5번이었는데 양사는 신하들이었어요. 양사가 혼인이란 것은 왕법의 위험이 오나 양가에 상의할 것이라고 한 것은 충의 가치가 인간 본연의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양사는 오히려 그 반대였어. 충보다는 인간 개인의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임금이 너희들 꺼져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요. 여기 양사 함께 글을 올려가되 신등이 듣사온데 윤지경이 최홍일의 사위로 부르나이다. 혼인이란 것은 왕법의 위험이거나 양가에 상의할 것으로 유년의 부자를 가두시며 퇴치하라 하신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너 이렇게 충의 가치로 얘네 겁박하는 거 옳지 않아 하니까 임금이 양사를 다 파직합니다. 파직이란 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내보낸 것도 있고 아니면 잘랐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까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A에 드러난 윤지경의 태도 같은 경우에는 답은 2번이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지어서 희양군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희양군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임금이 빡칩니다. 야, 희양군이 내 동생인데 그럼 너 왕족이 욕한 거야? 이지라니까 윤지경이 잘못 걸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31번은 답이 5번이었습니다. C는 임금에 대한 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년의 인식이 들어가는 공간인데 C 파트 보시면 그러니까 얘네들 윤지경이랑 유년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 부마가 집으로 돌아와 대문에 들며 하인을 명하여 가마를 산산히 깨치고 들어와 소매 속으로부터 부마의 관교가 뭐냐면 명령서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너 이제 우리 공주랑 결혼해야 돼 라는 건데 이 관교를 어떻게 하냐면 땅에 던집니다. 땅에 던지니까 윤공이 이제 아버지인데 크게 책망하여 가로되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임금이 주신 교지를 엄수히 어겨야지 어떻게 이렇게 불공하느냐 하는 식으로 또 타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임금의 예는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31번의 5번이었습니다. 네. 혹시 저저번주에 안 오셨나요? 7월 8일에? 그 7월 8일에 드린 거여서 이건 나중에 제가 또 프린트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숙제 파트였는데 오늘 가나 작품 좀 자세히 설명하는 오래 걸렸거든요. 혹시 18번부터 23번, 그 다음에 28번부터 31번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일단 여러분도 오답하고 그 다음에 이따 클리닉도 더 자세히 봐드릴게요. 28번부터 34번, 네, 7문제밖에 안 됩니다. 28번부터 34번 7문제밖에 안 되니까 얘는 시간 한 12분만 드릴게요. 12분 드릴 테니까 12분 푸시고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 28번부터 34번. 자, 시작!
5분 남았습니다. 일 분 남았습니다. 1분. 끝.
먼저 답부터 쭉 불러드릴게요. 28번부터. 네, 28번에 3번, 29번에 1번, 30번에 4번, 31번에 3번, 그 다음에 32번에 4번, 32에 4번, 33에 3번, 34에 2번. 다 맞은 사람? 자, 보도록 합시다. 28번부터 31번. 31? 35? 35까지는 아니었는데? 29번에 1. 시현이 35에 몇 번 했는데? 자, 보도록 합시다. 28번부터 31번 보시면, 네, 일단 가는 이렇게 쫄래쫄래 이게 나와 있고요. 나작품은 임재가 쓴 원생 목유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거 저번 수업 때 말씀드렸는데 28번부터 31번 보시면 31번에 보기가 있긴 한데 이때 보기가 나작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정말 그냥 외부 지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28번부터 31번은 지금 보기 지문이 없는 신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보기가 없는 대신에 이 가가 보기 역할을 하는 신유형이었죠. 그래서 가를 꼼꼼하게 읽었어야 조금 나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나작품은 임재가 쓴 원생 목유록이란 건데 이건 뭐냐면 목유록이란 것 자체가 몽은 꿈몽자고요. 유자는 놀유자입니다. 그래서 막 유흥거리라고 할 때 그 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목유록이란 건 뭐냐면 꿈에서 논 이야기입니다. 꿈에서 논 이야기라는데 누가 꿈을 꿨느냐? 원생이란 사람이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생이란 사람이 꿈에서 놀았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원생 목유록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 사람 이름에 고전문학에서 생이 나오면 이때 생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고 선비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씨라는 성을 가진 선비다 해서 원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작품 보시면 얘를 원생이라고 안 부르고 원자허라고 해요. 원자허라고 하는데 원자허를 얘기하는 게 바로 원생이었습니다. 목유록 소설은 보기에도 나와 있었지만 현실, 꿈,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였는데 여기서 보시면 가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거를 꿈에서 좀 대신 이루고 좀 꿈에서 해소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우울합니다. 목유록 소설 자체는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좀 침울한 분위기예요. 침울한 분위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결말도 그렇게 해피엔딩이 아니야. 결말도 모든 걸 다 이루거나 아니면 작가 혹은 여기 나왔던 사람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끝나는 게 바로 목유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목유록 소설을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면 현실, 꿈, 현실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좀 분위기는 좀 침울하다. 이 정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지문 읽으시면 네. 일단 임재라는 사람이 뭐냐면 임재는 단종 보기 운동을 하다가 죽은 6신하 그러니까 이건 사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육신을 매개로 소설을 지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억 부분이었죠. 그래서 임재는 바로 이러한 병자사화를 소재로 정치 권력의 모순을 폭로하기 위해서 원생 목유록을 창작했다 해서 원생 목유록의 주제는 바로 정치 권력의 모순 폭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성상문이라는 사람이 거사를 미루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어떤 혹시나 삼국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조가 이렇게 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조가 이제 좀 명나라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명나라 사신들을 부릅니다. 명나라 사신들을 불러서 이제 잔치 파티를 열라하거든요. 근데 그때 파티를 열 때 세조 옆에 이렇게 칼을 찬 호위무사들이 있었어. 근데 그 호위무사들이 뭐냐면 그 세조를 지키는 애들이기도 한데 걔네들이 뭐냐면 칼춤 추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칼 갖고 막 이게 칭칭칭 하고 이제 명나라 신하 애들한테 보여주는 식으로 칼춤이라는 무대를 보여주려 했는데 이게 그 세조가 갑자기 이 잔치 전날인가 몇 시간 전에 그 칼춤을 추지 말라 해. 갑자기 그 칼춤을 취소하거든요. 근데 이 사육신 성산문 얘네들은 뭐 하려면 얘네 칼춤 추는 애들 다 섭외해놨어. 그래서 칼춤 추는 얘네들 섭외해놔가지고 얘네들 칼춤 출 때 진짜 칼춤이 아니라 바로 세조 가슴을 찌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냥 세조가 여기 뭐 역사적 기록 보면 세조가 눈치챘다가 아니라 그냥 세조가 갑자기 어느 날 야 그냥 칼춤 추지 마 했대요. 칼춤 추지 마 하니까 성산문이나 이런 애들이 야 이거 안 되지 않을까? 했더니 이제 여기서 이응부랑 얘네들은 뭐 하냐면 야 우리가 걔네 둘만 섭외한 것도 아니고 다른 호위무사 애들도 다 섭외해놨으니까 그냥 일단 칼춤 추자 한 겁니다. 세조가 추지 말라 했는데 일단 우리 칼춤 추자. 그래서 그 칼을 꺼내서 바로 그냥 얘네를 세조를 죽이자 했는데 성산문이나 얘네들이 그걸 반대합니다. 야 이건 좀 위험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니까 결국에는 취소라고요. 그 이응부가 무신이었잖아요. 얘만 되게 빡칩니다. 아유 이 버러지 같은 것들 니네 같은 그 글잡이 애들은 나 일 못해 먹겠다 하고 얘는 다른 반란을 준비하는데 이 반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하가 무서웠던 거야. 무서워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세조한테 일러. 사실 우리 헬라 했다. 반란 이렇게 헬라 했는데 그때 너 칼춤 출 때 그 너 죽이려는 그때 안 했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세조가 그 세조의 책사가 한명회라는 신하였거든요. 한명회 때 너 알았어 했더니 한명회가 눈치는 챘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세조가 이제 걔네를 다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이고 나서 이제 싹둑싹둑 죽이는데 바로 안 죽이고 얘네 뭐 하냐면 고문을 엄청 시켜요. 고문을 왜 시키냐면 얘네 입에서 단종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 고문을 시켜. 너네 이거 누가 시킨 거야? 누가 시킨 거야? 누가 시킨 거야? 근데 얘네들 끝까지 우리가 한 거야 하는데 단종이 시켰지 하니까 누가 한 명이 결국 못 참고 맞아 단종이 시켰어 하자마자 단종이 그때 16살인가 17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대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 나이대 얘기 듣자마자 유배간 단종을 바로 싹둑 자릅니다. 세조가 그걸 노려서 바로 이렇게 했다 하고요. 세조는 되게 좋지 않게 죽었다 하죠. 막 수두랑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되게 썩 좋지 않다 하고. 그다음에 잠깐 역사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고전 문학 많이 보시면 단종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단종은 정말 자주 나올 텐데 왜 이렇게까지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냐면 단종은 여러분 한국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통성이 기가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세종도 첫째가 아니야. 왜냐면 셋째인가 그랬고 그 다음에 세종의 아버지 태종도 첫째가 아니야. 다섯째인가 여섯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은 뭐였냐면 조선 그 정도전이 조선을 만들 때 무조건 첫째 아들이 왕을 차지한다였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한테는 엄청나게 공부를 시켰단 말이야. 근데 그게 태종이 안 되고 태종도 싹둑 잘렸고 세종도 첫째 아들이 아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종의 첫째 아들 문종이 등장하는데 문종이 그렇게 똑똑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세종의 업적 보시면 세종의 업적의 그 후기 쪽 그러니까 반 이상은 다 문종이 대리청정했을 때 했던 것들이고 문종이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 잘생겼대요. 엄청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문종 자신도 힘이 엄청나게 셌대. 왜냐면 세종이 엄청 밀어줬으니까. 그렇다 해서 세종도 엄청나게 뛰어난 왕인데 그 세종을 옆에서 서포트해서 문종이 엄청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하들도 엄청나게 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문종의 첫째 아들 단종이 딱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단종은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정통성이 엄청났거든요. 그 다음에 수양대군은 진짜 별 볼 일 없었다 해요. 왜냐하면 수양대군은 그렇게까지 힘이 셌던 얘도 아니고 그냥 수양대군은 타이밍이 정말 좋았다 하거든요. 쿠데타 타이밍이. 왜냐하면 이제 그 수양대군이 딱 문종이 죽고 나서 얼마 뒤에 야 쿠데타 하자 하는데 한명이가 언제? 오늘 이럽니다. 또 한명이가 야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이건 미친 짓이야. 야 지금 하는 건 진짜 또라이 짓이야. 했더니 알바야? 일단 해. 하고 바로 가서 김종서랑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나서니까 대비조차 할 수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킬까 말까 이 생각도 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에 바로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남은 이제 신하들이 얘네 어떻게 하냐면 수양대군이 이제 단종 앞에 가가지고 아마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으면 그 내용인데 보시면 이렇게 팔을 가릅니다. 자기 팔랑 단종팔을 딱 갈려요. 근데 단종이 왕자리에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단종이 그때 12살인가 13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야 단종을 지지하는 쪽쪽을 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 하니까 이렇게 파 딱 갈립니다. 갈리고 나서 얘가 뭔 짓 하냐면 수양대군이 단종 쪽에 간 사람을 딱 머리 잡고 바로 그 단종 보는 앞에서 싹둑 자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었던 그 단종은 그게 충격이었던 거야.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모습 사람들이 막 그 단종 쪽이 아니라 또 수양대군을 좀 옮겼고, 난 한 명애가 무슨 짓을 하냐면 궁궐에 들어올 때 문이 두 개였다 해요. 문이 두 개였는데 그 자기 쪽 사람들한테는 A문으로 오라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종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는 B문으로 오라 했던 거야. 그 긴급 사항이다 해가지고 이제 수양대군이 아닌 단종을 지지했던 사람이 B문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그냥 싹둑싹둑 잘랐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 디펜스 같은 거. 들어올 때마다 그냥 싹둑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수양대군이 갑자기 왕이 됐던 이야기라고 하고요. 뭐 혹시나 한국사 더 하신 분들 왜 문종이 그럼 수양대군을 그렇게 견제하지 못했냐면, 일단 문종 살아있을 때는 수양대군은 정말 비굴한 애였다 하고요. 왜냐하면 자기 형이 너무 대단한 걸 아니까 맨날 그냥 아이고 형님 제가 어찌 뭘 하겠습니까 하고, 무엇보다 문종은 수양대군한테 신경 쓸 타이밍이 없었어. 아시겠지만 문종은 정말 잘생겼지만 여자복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2명인데 첫째 아내는 딱 들었는데 문종이 이제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첫째 아내를 신경도 안 썼어. 첫 번째 아내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가 뭔 지랄하냐면 궁녀한테 남자를 꼬실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봐. 야 어떻게 남자 꼬셔야 돼? 했더니 궁녀가 뭐라냐면 뭐 쥐를 잡아가지고 그 쥐를 으깨서 뭐 그거랑 뭐 섞어가지고 그 문종 머리 쪽에 그걸 두세요. 그러면 문종이 당신을 덮칠 겁니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바로 혹해가지고 그 지랄을 해. 근데 그걸 자기 시어머니한테 걸리지. 그래서 걸려가지고 바로 폐위되고요. 그다음 막장은 두 번째 아내였죠. 두 번째 아내가 레즈였습니다. 동성애였어요. 두 번째 아내도 들어왔는데 문종이 자기를 이렇게 안 봐주니까 이제 얘가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궁녀로 돌려. 왜냐면 궁녀랑 맨날 있으니까. 그래서 궁녀랑 동성애를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폐비가 되는. 그러니까 문종이 되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다 해요. 왜냐면 문종이 가뜩이나 할 일도 되게 많았는데 그 다음에 문종이 연달아 상을 치릅니다. 왜냐 자기 아버지 세종이 돌아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는 왕이 죽으면 3년 동안 그 상을 계속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뭐라 했어. 세종한테 자기 죽고 나서 세종이 고기 좋아하는 거 아니까, 야 쟤는 고기 좋아하는 거 아니까 나 일단 죽고 나서 쟤 어떻게든 고기 먹여. 쟤 고기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고기 먹여. 그걸 일부러 허락해준 정도였는데, 문종이 세종 죽고 나서 3년 상 치르고 그다음에 3년 상 치르면 그때 원기 회복을 엄청 시켜요. 원래 3년 동안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근데 그 원기 회복할 타이밍에 자기 어머니까지 돌아가십니다. 연달아 돌아오고 그다음에 연달아 돌아오고 나서 이제 조금 멘탈 찾을 날쯤 첫 번째 아내가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아내는 또 동성애야. 그래서 멘탈이 와르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또 수양대군이 신경 쓰겠어. 그랬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종, 세종, 문종 얘네 스토리는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전 문학에 너무 자주 나오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치 권력의 모순을 폭로하기 위해서 원생 목유록이란 걸 지었다 하고요. 목유록에 좀 더 자세히 말해줍니다. 목유록이란 거는 제도권에서 소외된 식작층들이 꿈을 활용한 담화 형식을 통해 현실에서의 불만이나 자신들의 이상을 표출한 서사 양식이라 하고요. 특히 목유록이란 건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토대로 서사를 진행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서사는 목유자, 꿈꾸는 사람이죠. 꿈꾸는 사람의 시각을 통해 전달이 되고요. 목유자, 꿈꾸는 사람은 환몽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인물로서 목유자가 현실에서 가졌던 문제의식과 고뇌가 목유 과정, 꿈꾸는 과정에서 반영되어 현실 세계와 목유 세계에 공통된 관심사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즉 목유자의 특성과 인식이 꿈꾸기 전과 꿈속 세계, 꿈꾼 후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한편 목유자 본인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동시에 작중, 서술자인 경우가 많은데,
대신에 목류자의 경험을 다른 인물이 듣고 논평을 덧붙이는 경우인데, 이 원생 목류록은 후자였죠. 그 원저가 꿈에서 깨어나서 누구였지? 해월 거사한테 말해주죠. 그러고 나서 해월 거사가 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냥 나에서는 다 안 읽고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볼게요. 나의 첫 번째 세상에 원자화란 사람이 있었는데 강계한 선비였다 해가지고 이 첫 번째 문단은 그냥 원자허, 그러니까 원생에 대한 소개를 해줍니다. 원생 인물 소개해줘요. 그러니까 원자허, 원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잠이 들어서 잇몽, 꿈에 들어갑니다. 꿈에 들어갔더니 이제 막 뭔 일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뭐 하냐 했더니, 호나마, 그러니까 이거는 복건, 그러니까 이 마스크 쓴 사람이 있는데 얘가 등장했는데 표정이 맑고 눈썹이 준수했다. 늠름하기가 수양산 백이숙제 같았다 했는데 백이숙제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 대표적인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이 백이숙제가 누구냐면 중국 요 나라였나? 중국 어떤 나라인지까지 기억 안 나는데 이 백이숙제가 어떤 나라의 신하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새로 등극한 왕이 백이숙제가 너무 뛰어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백이랑 숙제예요. 이름이 백이숙제인데 이 두 신하한테 야 너희들 우리 나라 스카우트하자. 우리 새로운 나라 만들었으니까 너희 새로운 나라에서 나랑 잘해보는 거야 하는데 백이숙제가 좆가 합니다. 싫어. 나는 지조와 절개를 지킬 거야. 하고 나서 얘네들이 수양산으로 들어갑니다. 이 산이 있는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이 황제가 백이랑 숙제를 맨날 꼬셔. 맨날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우리랑 같이 열심히 일해보자 하는데 얘랑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뭐 하냐면 황제가 이 산에다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면 이 백이랑 숙제가 살기 위해서 뛰쳐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불을 지르는데 불이 확 하고 나서 근데 불이 꺼질 때까지 얘네가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설마 하고 황제가 사람을 시켜서 찾아봤더니 백이랑 숙제가 타서 죽었다 해가지고 백이랑 숙제는 그 정도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인물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호나마 이 선비가 바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나오는 거고, 자원은 어찌 그리 더디 늦게 오시는가. 우리 임금, 이때 임금은 단종이겠죠. 단종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자원은 처음에 얘가 산의 정령, 그러니까 산신인가 도깨비인가 의심하여 대꾸조차 못합니다. 대꾸조차 못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너무 빼어나고 행동거지에 기품이 넘쳐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뛰어난 이다 라고 감탄하면서 이제 뒤따라갔대요. 네, 뒤따라가고 나서 이제 임금 만나고 이제 5신하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가 뭐 그렇게 특별한 얘기는 없었죠. 쭉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하다가 이제 얘가 뭐야, 누구 욕했더라? 요순탕무를 욕하는데, 요순탕무 주석 보시면 요임금은 자신의 신하였던 순에게 천하를 물려주었고 탕왕과 무왕을 각각 하나라와 상나라를 정벌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장자, 그러니까 올바른 정통성을 지닌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이 요나라와 요 임금이랑 얘네들 그러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굴 까는 거야? 세조를 까는 거죠. 수양대군. 왜냐하면 장자인 단종이 그 권력을 졌어야 되는데 장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권력자니까 그거 갖고 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뭐라 했더니 임금이 야 그게 뭐하는 짓이야? 왜 뭐라 해? 그 얘네가 뭔 잘못 있겠어? 하니까 어디 있어? 복권산자가 사과였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시를 지어서 이런저런 노래를 부르고요. 그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 보시면 임금과 5신하 원자원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하거나 지난 역사에 대한 회한을 담아 시를 또 읊는답니다. 여러분들 중략 부분 줄거리 여기선 짧아서 괜찮은데 가끔씩 현대소설 보면 긴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중략 부분 줄거리도 추가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고전소설은, 그러니까 이거 고전소설까지는 그런데 고전소설은 처음에 착한 놈이면 끝까지 착한 놈이야. 그 다음에 처음에 나쁜 놈이면 끝까지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현대소설은 가끔씩 달라져. 현대소설은 앞에서 착한 놈이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확 뒷부분 나빠지거든요. 빌런이 되거든요. 그렇게 그 나빠지는 계기를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대문학과 특히 고전문학에서 중량부분 줄거리 그냥 대충 읽고 가지 마세요. 여기서 추가 정보 나오니까 꼼꼼하게 읽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 같은 선비가 등장하는데 얘가 그 무신인 이응부던가? 이름이 헷갈려. 유응부였죠. 유응부가 등장해서 이제 찡찡거린다. 이 썩을 유생들과는 큰일을 함께 이루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또 얘도 시라는 편지인데 바람 소설하니 나뭇잎 지고 물결은 차다. 칼을 어루만져 긴 휘파람 불 때 북두성을 비켜놨다 했더니 이때 북두성이란 건 뭐냐면 임금입니다. 그래서 고전문학에서 북두칠성 혹은 태양 이런 것들은 다 임금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살아서는 충효, 온전하고 죽어서는 굳센 혼백 되었도다. 그 도량 어떠한가? 둥그런 명어리로다. 함께 창업을 도모할 수 없는 썩은 유생들을 누구를 탓하랴? 라는 식으로 이제 성산문이나 얘네들 비판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러다 이제 자화가 갑자기 잠을 깹니다. 놀라 잠을 깨어나 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그래놓고 이제 자화의 헤어 걸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헤어 걸사가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탓이냐라는 겁니다. 사람을 탓하자니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하늘을 탓하자니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하늘은 권선징악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권선징악을 어렵게 말하면 복선화음입니다. 얘는 쉽게 말해서 권선징악이에요. 그래서 권선징악이 하늘의 도가 아니었던가라는 식으로 이제 논평을 남기는 게 마지막 파트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내용이. 자, 그래서 28번 보시면 가를 참고할 때 날에 늙은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답은 3번이었죠. 해월걸사가 원자의 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는 목유자가 현실에서 가졌던 고뇌가 목유 과정을 통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었죠.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원자가 처한 상황과 그의 성격을 묘사한 것은 목유자의 성격을 드러내어 주제의식을 보여준다. 2번 임몽 이전의 시대의 현실에 대한 원자가 가진 울분은 몽중에서 임금이 높이 평가하는 원자의 지조로 이어진다. 4번 해월걸사가 임금과 여섯 신하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은 목유자의 경험을 다른 인물이 듣고 몽중상에서 논평을 덧붙인 거다. 5번 원자가 꿈속에서 여러 사람과 국가의 흥망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제도권에서 소외된 식자층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꿈을 활용한 담화 형식으로 드러냈다. 네, 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기역을 바탕인데 기역은 정치 권력의 모순이었죠. 정치 권력의 모순 폭로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 보시면 답은 1번이었죠. 이상하기 짝이 없어 몹시 불안해하는 자아의 모습은 세조에 의해 왕위를 찬탈당한 단종의 상황에 대한 자허의 연민을 형성했던 건데 이상하기 짝이 없어 몹시 불안한 건 어디 나오냐면 여기 일찍부터 여기였죠. 여기서 이제 자어는 이상하기 짝이 없어 몹시 불안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꿈에서 모르는 사람 만나니까 그래서 불안했던 겁니다. 그랬던 거지, 단종에 대한 단종에 대한 연민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30번, 30번도 간단했습니다. 답은 4번이었는데 원자어는 꿈속에서 경험한 내용을 해월걸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꿈에서 깨려고 노력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꿈에서 계속 있고 싶었는데 갑자기 꿈에서 확 깬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고요. 31번 니엔에 대해 임금이 보기와 같이 노래를 불렀다고 했을 때 A와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한번 보시는데 보기부터 보시면 강물결 흐흑 흐느끼는 소리여 끝이 없다. 그래서 흐느낀다는 건 뭐냐면 보통 울 때 흐느낀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금의 정서가 나오는 겁니다. 슬픈 거죠. 흐느낀다는 거니까. 내 한스러움, 또 직접적으로 정서를 얘기했고요. 한스러움은 길고 길어 그와 같구나. 살아서는 천승의 임금, 죽어서는 외로운 너. 새 임금은 가짜 임금, 제왕은 거짓 높임. 옛나라 백성들 모조리 항적에게 옮겨주었네. 예닐곱 신하 함께하니 넋을 그나마 기대겠거니 오늘 밤이 무슨 밤이뇨 각 누각에 같이 올랐노라 달빛에 빛난 물결 내 마음 시름겹게 하느니 이런 식으로 이제 단종의 시름 한스러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죠.
네, 답은 3번이었습니다. 보기는 A와 달리 노래를 듣고 있는 신하들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얘네고 그래서 같이 있어서 얘네랑 조금 괜찮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나와 있었고요. 1번에 A는 보기와 달리 화자의 고뇌를 부각하는 자연물이 드러나 있다라는 건데, 네, 보기에서도 나와 있었죠. 보기는 어디 나와 있어? 강물결 흐느끼는 이라니까 보기도 나와 있었고요. 2번 A는 보기와 달리 자신이 처한 사항에 대한 화자의 애상적, 네, 애상적이란 정서는 없었고요. 4번 A와 보기 모두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 공간은 찾아볼 수 없었죠. 5번 A와 보기 모두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이상적 공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고전 문학에서 대표적인 이상 공간이 어디야? 꿈 말고 미탈찰은 불교에 가깝고 고전 문학에서 대표적인 이상적 공간. 아니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거. 궁궐은 아니고 대표적인 거. 그 막 복숭아 나무도 있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무릉도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32번부터 34번. 얘가 조금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갈래인 잡가라는 갈래도 나왔고 되게 조금 빡센 작품이었는데, 근데 가작품이 조금 어려웠고 나작품과 다작품은 네, 그냥 시조랑 사설 시조여서 내용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았는데, 그래도 먼저 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33번의 보기. 고전 시가에서 더덥고 유한한 인생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이 살아있는 동안 유흥을 즐기자는 내용이 많습니다. 가는 잡가로 무상감에 얽매이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유흥을 즐기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는 사대부 가사의 영향을 받아 옛글을 인용하거나 중국 고사를 언급하는 등 상류층의 언어 관습을 따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잡가 나왔으니까 잡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잡가는 조선 후기 때 생긴 겁니다. 조선 후기 때인데 얘는 진짜 그냥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냥 즐기자야. 그냥 즐기자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전 문학에서 자연이란 건 보통 조금 자연 친화적인 공간 이런 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자연을 노는 공간이야 생각해. 유흥의 공간이야. 그래서 얘네는 자연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나무에서 그 자연 속 나무는 뭐 고기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나무를 보면 나무에 이렇게 고기가 있어. 그럼 그걸 딱 잡아 뜯어서 먹으면 맛있어. 난 지나가는 강물을 한 술 딱 뜨면 이게 다 술이야. 딱 먹으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얘네가 생각한 자연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자연은 다 이런 유흥의 공간으로 묘사하는 게 바로 잡가입니다. 그 다음에 나작품 뭐냐면 평소에 관직에 나서지 않던 김창업의 시조로 유한한 인생 속에서 자기 방식대로 즐기며 살아갔던 노래를 보여주고요. 사설 시조인 다는 인생은 덧없는 것으로 술을 마시며 즐기겠다는 태도를 노래하고 있는데 장황한 수사나 일상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건데, 장황한 수사에서 수사가 뭐야? 그치, 얘 수사는 그겁니다. 수사법이라 해가지고 수사법이란 건 뭐냐면 비유법 이런 것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며주는 거야, 수사법이란 게. 그래서 장황한 수사법이란 건 뭐냐면 비유법이랑 이런 게 엄청 많다는 거야. 그래서 가나 다 작품은 공통적으로 다 놀고 먹자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32번 표현상의 특징 문제 보시면 1번 가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고요. 2번 화자는 특정한 대상을 부르며 자신이 바라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고, 특정한 대상을 부른다는 건 청자가 있다는 거죠. 청자가 있다는 말은 2인칭 대명사를 썼거나 아니면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쓴 겁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란 뭐냐면 뭐뭐 아, 뭐뭐 야, 뭐뭐 하, 뭐뭐 이시여 이런 것들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다는 감탄사와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음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데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음이는 대표적인 게 뭐뭐 가, 뭐뭐 나, 뭐뭐 구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쁘다가 아니라 예쁘구나 이런 식으로 쓴 거. 그 다음에 4번 가와나 화자는 모두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자신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심리 변화란 건 다른 말로 정서 변화인데 정서 변화를 제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찾는 거야. 문학에서 정서가 변했다 혹은 감정이 변했다 심리가 변했던 거는 딱 긍정적인 정서가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정서가 긍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간단하게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을 찾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보기를 읽으셨으면 32번의 답이 4번인 거는 조금 센스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33번에서 얘가 뭐라 했냐면 가나 다는 다 야 인생 뭐 없어 그냥 놀고 먹자 그냥 즐기자 라는 내용인데 이게 만약에 가와 나에서 심리 변화가 있으면 이 놀고 먹자라는 심리가 바뀌어야 돼. 그럼 얘네들이 처음에는 야 우리 놀고 먹자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는 야 아니야 아무리 인생이 짧아도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는 좀 이상하겠죠. 5번 가와 다 모두 한자어를 활용하여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가작품 영산가라는 작품 간단하게 봅시다. 영산가에서 영산이란 건 뭐냐면 산 꼭대기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노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산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영산 홍록에 봄바람이 넘노나니 황봉백적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양상기를 자랑하고 가는 새에 오는 나비 춘기춘흥을 조롱한다 하고 있는데 연산 홍록에서 여기서 홍록이란 건 색채어입니다. 홍이란 것은 붉은색을 나타내고요. 록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푸른색이랑 초록색이 섞인 거. 청록색이라 해야 되나? 제가 색깔을 잘 몰라서 청록색이 맞겠네요. 청록색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왔더니 산이 울긋불긋한 겁니다. 너무 보기 좋게. 그래서 거기에 또 봄바람이 나오니까 봄이라는 것을 통해 봄바람을 통해서 계절이 봄인 것도 체크할 수 있겠죠. 황봉백정은 뭐냐면 황은 뭐겠어? 색깔에서 황. 노란색. 봉은 생물이야, 생물. 봉황은 아니고 우리 지금 볼 수 있는 거야. 닭 말고. 그치. 양봉장 할 때 그 봉입니다. 백은 색깔로 나타내면 흰색. 접은 뭐야? 접도 생물입니다. 이 접은 너네 사자성어로 많이 봤을 거야. 호접지몽. 그 접이 뭐냐면 나비. 그래서 호접지몽이 뭐야? 내가 나비가 된 건지 나비가 내가 된 건지 모르겠다 해서 황봉백접은 노란 벌과 하얀 나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란 벌이랑 하얀 나비가 막 많고요. 붉은 꽃 푸른 잎도 산양상기, 그러니까 산의 멋진 기운을 자랑하고 있고요. 가는 새 오는 나비는 춘기춘, 그러니까 봄의 흥을 조롱한다는 건 뭐냐면 같이 즐겼다는 겁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저 봅시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후딱 보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가작품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영상홍록에 봄바람 넘노나니 황봉백적 붉은 꽃 푸른 잎이 산양상기를 자랑하고 가는 새에 오는 나비 춘기춘흥을 조롱한다는데 조롱한다는 건 즐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봄에 그 흥을 즐기는 건 사람이 하는 행동인데 지금 얘네들은 새랑 나비, 사람이 아닌 애들이 봄을 즐긴답니다. 그러니까 의인법 쓰였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죽장을 짚고 망해를 신어라 하는데 죽장이란 건 뭐냐면 대나무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박한 지팡이고요. 망해라는 건 그냥
집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박한 걸 하는 거고, 천리강산을 들어가니 만장폭포도 좋거니와 여산이 여기로다 비류직하 삼천처 의시 은하 낙구 처는 옛글에도 일러 있고, 옛글에 일렀다니까 옛글 인용한 거죠. 아까 보기에서 옛글을 인용하면 상류층의 언어 습관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언어 관습이랬죠. 그 다음에 용문고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을 텐데 여산이 어디죠? 네, 여산은 그겁니다. 대표적인 중국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정말 기똥찬, 그래서 이태백이 가서 정말 여기가 끝내주는 산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중국의 최고의 산을 얘기한 게 바로 여산입니다. 백두산은 우리 거잖아. 왜? 내 말이 중국의 산이라고. 중국국. 백두산 우리 거잖아. 왜 우리 거라 해? 궁금한 게 방금 드립을 영준쌤 수업할 때도 그렇게 쳐? 아니면 영준쌤은 뚜렷하시잖아. 저 언제나 차 타고 집 갈 때마다 얼마나 1시간 내내 정신교육 받습니다. 1시간 내내. 네. 네. 딱 확고하십니다. 약간 정부의 국회예요. 난 아무 말 할 수 없어. 난 아무 말 없어. 난 이럴까봐 내가 파란색. 아우 고대부고 같아. 졸업한 고대부고 새끼들 맨날 나한테 선생님 무슨 색 좋아하세요? 난 진짜 순수하게 저는 진짜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빨간색 좋아했다가 걔가 집 가서 뭐라는 줄 알아? 야 선생님 빨간색 좋아한다고 부모님께 말한 거야. 그때 총선 직전이었는데. 아니 컴플레인 들어왔어. 나 아무 말도 못해. 나 아무 말도 못해. 나 아무 말도 못해. 난 아무 말도 난 몰라. 난 아무도 몰라. 진짜 그 고대부 새끼들 때문에 내가. 4대강 행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자, 봅시다. 좀 잘 모릅니다. 또 왜 여기, 왜? 백두산. 백두산. 또 이러고 바로 파란색으로 하면 좀 되게 노골적이잖아. 야, 노란색이 없을 것 같아? 네, 콩을 보여주세요. 콩. 8월 달부터 내가 보기 싫은 거야? 무지개가 제일 위험해. 저게 정배다. 저게 정배다. 아니야, 난 몰라. 난 몰라. 자, 하고 옛글에도 일렀답니다. 옛글 인용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한자들은 그냥 밑에 주석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00이 쓴 거래. 200이란 건 이태백 얘기한 건데, 이태백은 대표적인 조금 자연친화, 유흥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탕기황행 아이들은 막교지상의 하늘 마라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타기 발음도 힘드네. 얘는 그냥 꾀꼬리입니다. 꾀꼬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꾀꼬리를 막 쫓아내는 거야. 근데 이 막교지상이 나뭇가지에 못 앉게 하는 거야. 그냥 아이들 놀이래. 말 잘못하면 안 되겠어. 내가 방금 실수했어? 말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 집에 가서 엄마한테 다 얘기해요. 스트레스를 하나로 취하시면. 그건 더 위험해. 중고
난 아무것도 몰라. 아, 진짜 너네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와, 아직도 고대 보고 3학년 애가 너네 혹시 중세국어 하시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를 어여삐 여겨 이 훈민정음 만들었다. 근데 거기서 훈민정음이 중국 원음에 맞게 우리를 발음했어. 그러니까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아니라 중국 발음처럼 쉥종 엉쟁 훈민정음 이래야 돼. 근데 어떤 애가 갑자기 그런 거야. 그럼 세종 짱깨였어요? 이러는 거야. 그 순간 내 심장을 빨리 뛰기 시작하면서 나도 형님. 그건 아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와 그걸 말한 얘가 아니라 그 옆에 또 듣던 얘가 집 가서 오늘 뭐 배웠냐 해서 세종 짱깨래. 나도. 진짜 발라네. 그때 내 직장이 위험했어. 세종이 짱깨라고요? 그냥 우리 수업만 하자. 우리 무슨 사적인 얘기를 하니. 그다음에 막교지상에 하늘 봐라. 꾀꼬리 탓이 아니더냐. 황금 같은 저 꾀꼬리. 황금 갑옷을 떨쳐 있고 세류형이란 그냥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는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요. 벅력같이 우는 소리 깊은 늦잠을 다 깨운다. 산절로 수는 이게 물이죠. 그러니까 강입니다. 강도 절로 하니 산과 물 간에 나도 절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도 절로 흘러가고 그다음에 물도 흘러가니까 나도 똑같이 그냥 흐르듯이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절로난 놈이 늙기도 절로하니 화류장대 고운 여자인데 이건 뭐냐면 화류장대가 중국의 번화가입니다. 분명 영준쌤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이런 게 없다 했는데 중국의 번화가들의 고운 여자들아 너희 얼굴 곱다 하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뒷동산 피는 꽃은 명춘 3월을 피려니와 나와 같은 초로 인생이란 거 뭐냐면 되게 짧은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풀잎에 있는 이슬의 삶이란 겁니다. 근데 풀잎에 있는 이슬은 진짜 툭 하면 똑 떨어지거나 아니면 진짜 하룻밤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짧은 인생을 얘기하는 게 초로 인생입니다. 나와 같은 초로 인생, 짧은 인생 한 번 끔쩍 죽어지면 다시 갱생 어려워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생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즐기자. 그러니까 너네 여자들아 너네 막 이쁘다고 막 그러지 마. 너네 어차피 죽으면 똑같아. 죽으면 똑같으니까 그냥 인생 봄날을 즐기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낙양성 심리어의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에는 몇몇이냐. 그러니까 저 무덤이 다 사람들 죽은 무덤이란 거죠. 그래서 통일천하의 진시황은 아방궁을 사랑 삼고 삼천궁녀를 시유하며 몇몇 년을 살자 하고 만리장성 굳게 쌓고 기천만년 살잡더니 사구평대행 저문날에 여산총초 속절없다니까 진시황도 그렇게 막 불생의 삶을 아닌데? 불생이 아니지. 불로장생을 꿈꿨는데 결국 죽게 됐죠. 한 20몇 살에 죽었다 하죠.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하죠. 왜냐하면 수은을 보고 그 수은을 엄청 먹었다잖아. 제가. 그래서 그 진시황릉이 아직까지도 그 발굴이 안 되잖아요. 발굴 안 된 이유가 두 가지인데 거기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또 무엇보다 수은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반짝반짝 빛나겠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근데 그게 아마 수은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괜히 발굴했다가 수은이랑 이게 무슨 바이러스 나올지도 모른다 하고 두 번째는 별 볼 게 없다. 이미 진시황릉의 그 도굴이 엄청나게 심해져가지고 진시황릉에 아무것도 없다. 그거 어떻게든 들어간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 정부에서 별 볼 일 없으니까 진시황릉의 그 마케팅용으로 일부러 숨기는 거다라는 썰이 있어요. 두 가지. 근데 별 볼 게 없대. 그러니까 무엇보다 진시황릉은
릉이라는 개념보다 그냥 산입니다. 산. 아마 그 산, 직접 사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진짜 그냥 산같이 돼 있어. 근데 거기에 다 수은이 챙겨져 있다니까 뭐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가 작품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빠르게 나 작품, 다 작품도 볼게요. 짧으니까. 벼슬은 저마다 하면 농부할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벼슬 다 그렇게 하면 농부는 누가 하겠느냐? 의원이 병 고치면 북만산이 절여하냐 하는데, 북만산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은 게 이거 무덤이 엄청나 많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 산은 북망산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대표 중인 죽음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병을 다 고치면 저 많은 무덤이 괜히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식으로 서리법 써서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야 해서 청자 보여주죠. 잔 가득 부어라 내 뜻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흥치를 즐기겠다. 라는 식으로 보여주죠. 되게 쉬웠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마지막 다작품도 술 먹고 비둑비척, 얘는 뭐냐면 비틀비틀입니다. 술 먹고 비틀비틀 비거려가며 먹지 마라 크게 맹세하였더니, 그러니까 다시는 술 먹지 말자고 맹세를 하였는데, 추나 추동의 호시절, 호시절이란 거 뭐냐면 호가 뭐야? 호불호 할 때 그 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시절이란 건 좋은 시절을 얘기합니다. 좋은 시절에 남림 북촌 다 청하여 희호 동락 하올 건데, 먼데 어허 맹세를 가소로 닿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림 북촌은 자기 친구들 있는 곳입니다. 친구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 남림 북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오라 해가지고 희호 동락 다 놀고 먹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새를 못 참고 또 친구들 모아서 다 먹겠다, 술 마시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맹세가 가소로다. 그러니까 맹세가 참 가소롭구나 하는 건데, 여기서 뭐뭐로다는 대표적인 중세 감탄형 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구나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소롭구나 맹세가. 인생이 일장춘몽인데 놀고 먹고 하리라. 라는 식으로 얘도 인생 즐기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33번 보시면 답은 3번이었죠.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의 나도 절로는 자신의 덧없는 인생을 빗댄 게 아니었죠. 그냥 자연처럼 흘러가는 인생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덧없는 인생이 아니었고요. 유흥을 즐기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얘도 말이 안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34번. A에서는 화려장대의 고운 여자였고 B에서는 남림북촌이었는데 답은 2번이었죠. B는 A와 달리 즐거움을 공유하는 존재들이다. 네, 맞았고요. 1번 A. 고운 여자나 화자가 재회를 바라는 존재이다. 네, 이런 내용 없었고요. 그 다음에 3번 A와 B 모두 장점을 인정하며 부러워하는 존재 아니었고, A와 B 모두 내적 갈등을 해소해주는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5번 A는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인생 짧고 너네도 인생 짧으니까 같이 즐기자라는 내용이었는데, B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34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빠르게 문법은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35번, 39번만 풀고 넘어갈 텐데, 35번은 소리의 동화라 해가지고 얘는 의문의 변동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신일고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문고 친구들은 의문의 변동이란 게 있구나 라는 식으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문 변동의 교체인 일종인 동화는 어떤 의문이 앞뒤 다른 의문의 영향을 받아 그 의문과 비슷하거나 같은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앞의 의문이 뒤의 의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순행동화. 그래서 얘는 뒤에 게 변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 반대는 역행동화인데, 역행동화는 앞에 게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문은 만약에 그 의문과 똑같아지면 완전동화라 하고요. 비슷해지면 부분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앞에 게 변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똑같이 변하는 걸 찾아라 하는 건데, 답은 4번이었죠. 신라가 이렇게 역행이었고 니은이 니을로 바뀌었으니까.
1번, 2번, 3번 다 역행이었지만 얘네는 그냥 부분 동화였었고요. 5번은 완전 동화긴 했는데 얘는 대신 순행이었죠. 그래서 이거 35번의 의문의 변동은 간단했던 문제여서 보고 넘어가고요. 39번. 얘 높임표현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보시면 기억에 해당하는 문제를 찾으라 해요. 화자 입장, 그러니까 말하는 입장에서는 높이지 않아도 대상인데 청자에게는 높임의 대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 그 다음에 대상, 청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화자인 거야. 화자가 제일 높은 거야. 화자가 제일 높고 그 밑에 대상이 있고 그 밑에 청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고려해서 대상을 높이는 건데 그래서 답은 2번이죠. 할머니가 손자에게 아버지의 이거 아빠한테 갖다 드려라 하는데 드려라라는 식으로 지금 아빠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할머니 입장에서 아빠를 높일 필요 없죠.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대신 손자 입장에서는 아빠가 높은 대상이니까 할머니가 대신 높여주는 겁니다. 뭐 이건 간단했던 문제였어요.